근데 저도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해답은 부동산에 없었어요. 제가 꼭 부동산하고 관련된 시장,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의 세상을 바라봤을 때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방배동에 있는 네오비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다 아는 부동산은 맞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일은 네오비 비지 아카데미라고 하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교육을 하는 곳에서 같이 기획이사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중개라는 일 말고 다른 마케팅에 대한 관점, 그리고 약간의 교육의 관점, 이런 거에 조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중개라는 관점을 가기 전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았느냐 먼저 얘기하고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살면서 딱 하루 후회해 본 순간이 있거든요. 딱 하루. 그게 언제였냐면, 중학교 때. 요즘은 연합고사 봐요? 고등학교 갈 때 연합고사 안 보죠. 우리 아들도 안 봤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나는 인문계를 갈까 상업계를 갈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할 때, 그 당시에 뭐 부모님 뭐 가정 형편, 그리고 제가 넷째 중에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부모님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 이런 관점 때문에 인문계를 포기하고 상업계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학교로 오지 말래요. 애들이 다 시험을 보러 간다고. 연합고사 보러. 근데 저가 지금 46살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하루였어요. 뭐였냐? 내가 왜 내 인생을 먼저 포기했을까? 나는 왜 오늘 연합고사를 보러 안 갔지? 막 이런 되게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날 하루 펑펑 울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날 울면서 다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내 인생에 다시는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부동산 중개라는 걸 하면서 교육하고 관련된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되게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학생들한테는 부동산이나 투자로 되게 많은 돈을 번다는데, 우리가 시중에 밖에서 보면 부동산 중개 돈 엄청 많이 번다던데,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을 거거든요. 부동산 중개라는 거가 누군가한테 건물이나 집이나 뭐 빌딩 뭐 이런 것들, 토지를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받는 그 중간 거래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중에서 뭐 공인중개사 하면은 뭐 집값이 얼마니까 뭐 돈을 엄청 많이 번다, 한 건만 해도 뭐 연봉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현실은 그러냐? 그거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실제 한 건을 해서 뭐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뭐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1억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게 많은 부동산들이 그러면 돈들을 그렇게 다 많이 벌고 있느냐? 그 또한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놓고 보는 관점에서 중개라는 건 되게 재밌는 건, 어떤 일을 하다가 와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되게 큰 매력이에요. 가장 큰 매력.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를 요즘에는 그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못 잡고 있는 청년들이 뭐 20대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격 취득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중개를 잘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고요. 중개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나이는 아마 45에서 55살 정도일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29살인데 내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한 2년 중개를 해봤는데 중개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네, 할 수 있는데 방법론적인 게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어린 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중개라는 관점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 계신 학생들에게 중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뭐 이러한 관점을 놓고서 만약에 얘기를 해야 된다면 우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본 되게 제가 한 아마 10,000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만나고 관계하고 있었을 건데 가까이 뭐 우리의 교육생들로 놓고 본다고 하면 정말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뭐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여기에 꼽았던 이력은 그래도 그 사람이 저런 일들을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중개를 잘하더라. 라는 건데 되게 아마 그 보험이나 세일즈 뭐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는 건 이미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으니까 왜 잘하는지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학습지 교사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애들한테 구몬 가리키잖아. 더하기 빼기 가리키고 방정식 가리키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왜 중개라는 걸 잘할 수 있을까요? 학습지 해본 사람 안 해봤어? 아무도? 해봤지? 그러면은 항상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누구랑 상담하고 가요? 그지? 엄마랑 상담하고 가죠. 어떻게 보면 그 수업을 유지하는 거하고 관련된 의사결정은 학생들이 하기보다 엄마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설득하고 수업을 유지시키고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습지 선생님들이 더 좋더라. 이런 거. 또 하나, 뭐 피부관리나 미용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아직 학생들이라 미용실 많이 안 가봤겠지만 미용실을 가면 어떤 손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미용사는 호응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야지 이 머리가 이쁘고 미꾸를 떠나서 그 손님의 만족도를 좌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호응해주는 다른 사람의 말에 긍정을 해주는 그런 게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머니 회장들 많이 보시죠. 학교에 뭐 녹색 회장, 뭐 어머니 회장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학교에서 봉사하시던 분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지랖이 되게 넓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 몸이 항상 춤추고 있어요. 내 속에서 피가 끓어. 그런 것들이 다시 새로운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도 그런 것들에 대한 호응이 되게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부동산 중개만 놓고 본다고 하면 단순히 지식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여기에 뭐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시간 조절이 용이해서 선택한 게 가장 컸어요. 제가 지금 46살이고 중개를 시작한 지 9년 됐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되게 이 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또 거꾸로 볼 수도 있어요. 손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저께도 나가서 집을 보여주고 왔어요. 다행히 어저께는 휴일날 나간 거였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전문직이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은 자격증이 뭔지 아세요? 들어봤나? 안 들어봤어?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은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전문가냐?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높은 보수를 받는데 높은 보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높은 보수를 받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놓고 보면 시장이 계속 변하는 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단언하면 안 되는데 전체 공인중개사가 100이라고 하면 아마 70%는 그냥 하는 거고 나머지 25%의 사람만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또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나중에 아직 학생들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나중에 밖에 나가서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뭔가 투자라는 거를 누군가 얘기할 때 아니면 엄마 아빠가 그런 걸로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실 때 따라 나가서 보시면 조금 더 저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네. 저분은 되게 잘하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업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건 부동산 중개나 투자가 단순히 딱 거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데 그 가장 크고 되게 재밌는 영역은 중개를 하다 투자로 갈 수도 있고 중개를 하다가 시행이나 건설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어린 학생들한테는 매칭되는 얘기는 아니고 거꾸로 놓고 보면 시간이 많이 쌓이고 내가 정말 전문성이라는 걸 어디에다가 깔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인 창업. 되게 좋은 건 혼자 일 다 해도 돼. 예를 들어서 누군가 뭐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했대요. 뭐 되게 많죠. 뭐 중국집 차려서 대박 나서 프랜차이즈를 몇 개를 만들고 뭐 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TV에 되게 많이 나오죠. 대박. 해서. 근데 실제 그분들이 혼자 일해서 그렇게 대박을 치는 일은 불가능해요. 제가 이 일을 고른 것 중에 하나는 혼자 일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선택을 했고 지금도 그 일을 9년째 하고 있지만 직원이 있을 때는 제가 평소에 체크하지 못한 거를 그 친구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없어도 저는 제 일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일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벌었냐 뭐 이런 거 궁금하죠?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월급쟁이보다 훨씬 낫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억대 연봉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시장이 되게 많이 조용해요. 다 들리잖아요. 뉴스에서 막 이런 데서 시장이 엄청 안 좋다고, 코로나 때문에도 엄청 안 좋다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이 너무 조용해서 제가 이 일을 9년 하고 있는데 9년 중에 가장 바닥의 경기에 현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개업의 단점. 아까 5분 대기조 제가 얘기했죠. 휴일에도 일하러 나가야 된다고.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시간 조절은 내가 조절을 하면 되고 내가 그 손님한테 시간을 맞출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의 자존감 높게 나를 케어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나를 케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그리고 레드오션. 경쟁 엄청 많아. 본인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에 있는 거 보면 반 이상이 부동산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 엄청 심해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운 시장이기도 한데 근데 되게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이냐? 아까 제가 100명 중에 100% 중에 75%는 그냥 쏘쏘 이러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놓고 보면 처음 시작을 이 75%를 이길 수 있을 만큼만 나를 준비하고 그리고 시작하면 되게 순조롭게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롤러코스터. 아까 제가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언제는 되게 높다가도 언제는 낮을 수 있고 특히 올해 되게 나쁜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지식노동. 7명, 아까 10명 중에 7명은 쏘쏘 이러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3명은 되게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공인중개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손님이 선택하는 선택의 가지수가 원래는 한 가지였다가 뭐 5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서울 방배동 쪽에서 중개를 하다 보니까 거래 금액이 크거든요. 어제는 이제 전세라는 거를 보증금 9억짜리로 진행을 했는데 그 경우에 보증금 9억을 다 들고 있는 사람이 전세만 계약해도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되게 좋은 보증금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세 보증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면 70,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세만 들어가서 내가 임대로 그냥 집을 살다가 나올 때 그대로 9억만 들고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돈을 반을 쪼개서 반은 대출을 받고 반은 흔히 얘기하는 갭 투자 있죠? 매매하고 전세 대비 차익 가지고 투자하는 거 뭐 그런 걸로 투자를 하면 나와 내가 사는 집과 투자 대상을 이렇게 분리만 시키면 그리고 일부의 대출 이자만 감당한다고 하면 나는 전세에 살면서 또 다른 곳에서 투자로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지? 그런데 몇 명 친구들이 눈이 반짝거려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거래를 해주는 중개사가 그 계약과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모든 계약을 다 책임지냐 이런 거는 아니고 기준에 맞게 진행을 했을 때는 그거와 무관해질 것 같고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중개라는 일을 했을 때는 무턱대고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창업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배우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재산을 다루는 일이라서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진중하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방향성은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중개에 대한 하자 부담 때문에 이 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일을 좀 제대로 배워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일을 하자라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부동산 시장은 원래 이렇게 걸어서 찾아오시는 워킹 손님 위주로 중개를 했다고 하면 시장이 블로그로 넘어갔다가 유튜브까지 확장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유튜브 속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계시는 분은 경남 진해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처음에 이제 저희 교육생으로 왔을 때 유튜브 시장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장이 그쪽으로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테스트 버전을 진행하고 있을 때 만났던 분인데 되게 비주얼도 되게 괜찮고 음성도 되게 좋은 남자 대표님이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저희가 유튜브를 해보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히 너무 잘하셔서 지금은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검색해도 저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저기가 발품 부동산이라는 데거든요. 근데 검색해보면 막 우리 홈쇼핑에서 물건 팔듯이 자기가 광고했던 물건을 다시 박인세일도 하고 막 엄청 버라이어티예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중개 자격증 처음에 따가지고 저희 교육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저분의 유튜브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남편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저렇게 등장을 해줘. 카메오로. 예술이에요. 케미가 엄청 잘 맞는 그런 부부여서 조금 더 쉽게 유튜브로 중계를 하게 된 것 같고 마지막에 계신 분은 자격증 없이 중계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자격증을 따고 내가 중계를 이제는 제대로 하겠어 라고 하고 저희 교육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현재 광명 쪽에서 재개발하고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재개발 관련된 유튜브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왜 이런 분들을 보여드리냐면 원래 처음부터 유튜브로 중계를 했던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안 하기 전에 중계를 그러면 되게 잘했느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자기가 어떠한 컨셉으로 중계를 할 건지에 대한 설계를 하다가 유튜브 쪽에서 설계를 잘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유튜브가 쉽진 않거든요. 영상 찍는 것도 어렵고 기획하는 것도 어렵고 편집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스스로 하나 해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계라는 시장이 실제 지금 현재는 3D 시장에 와 있어요. 이 왼쪽에서 보는 게 메타포트라는 사이트거든요. 저희도 메타포트로 그 360도 카메라로 이 공간을 찍어서 손님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볼 수 있고, 평면도도 볼 수 있고, 여기 자 있잖아요. 이 자를 저 평면 안에 들어가서 실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집을 보여주지 않고 저 영상만 가지고도 저도 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중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IT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앞으로 봐야 되는 중계 세상은 아마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또한 저 같은 사람도 손님한테 브리핑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할 때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프렌드라고 하는 SK텔레콤이 만든 사이트고요. 많이 들어보기는 제페토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는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었던. 그런데 실제 제페토는 뭐 한 5명 미만의 소통을 하기에는 제페토가 뭐 디자인도 이쁘고 그래서 많이 재밌기는 한데 여러 명 대상으로 진행을 할 때는 제페토가 버퍼링이 심해요. 그래서 이프렌드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도 IT로 시장으로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아예 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아까 제가 10명 중에 7명은 그냥 쏘쏘 이렇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3D 장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알고 있을까요? 메타버스라는 게 실제로 영화 아바타 봤죠? 아바타 본 사람. 아바타 안 본 사람도 있구나. 아바타를 안 본 사람은 아바타라는 걸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레디 넘버 원 이라는 영화가 맞나? 레디 넘버 원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 메타버스의 세상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메타버스의 세상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 슬슬 풀리면서 오프라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세상이 얼만큼 유지될 건지에 대한 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외국과의 소통은 메타버스의 세상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메타버스의 세상이 결코 이제 학생들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전혀 다른 세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해답은 부동산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 속에서 답을 찾고 있는데요. 네오비 독서지향이라는 저희 교육생들하고 같이 책을 보는 모임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복주환 강사 저자 강연을 같이 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봤던 것 중에 제가 꼭 부동산하고 관련된 시장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의 세상을 바라봤을 때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라고 엄청 유명한 미래학자? 이렇게 봐야겠죠. 사회학자? 이런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간판인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제라드 다이아몬드, 뭐 린다 그랜튼 8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원포인트 레슨 준비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되게 하이 퀄리티를 되게 수준이 낮은 제가 이해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서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폰트가 좀 깨졌는데 8명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뭐 민감성, 지속성, 행복, 위험, 뭐 통제, 변화, 뭐 분열, 핵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인구하고 관련된 얘기를 린다 그랜튼이라는 분이 하시거든요. 그분의 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유발 하라리하고 관련된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이 책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책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엄청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볼 필요는 없는데 이 책에 있었던 내용을 한 가지로만 요약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변화해라.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해라.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여기에 와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뭔가 귀에 담고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 와 있을 것 같아. 누가 등 떠밀어서 여기 오지 않았잖아요. 내 아들도 자기 의지로 안 왔는데. 그죠?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사람의 수명도 늘어났고 세상도 되게 많이 변하고 있어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알고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만 이렇게 머리에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각도로 저희 나라에 되게 유명한 광고 기획하시는 분이에요. 박웅현 씨라고. 근데 실제 박웅현 씨를 그 학생들이 만날 때는 광고 속에서 볼 수도 있지만 아마 다른 책이나 이런 것들로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아니다. 생각이 안 난다. 폰트가 깨졌어. 잠깐만요. 박웅현 씨가 얘기하신 인생을 대하는 8가지 우리의 자세에 뭐뭐가 있냐면 고전, 본질, 현재, 소통, 권위, 인생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읽기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읽기 쉬운 책이어서 혹시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도노 점수 많이 들어봤을 거거든요. 갑자기 깨닫고 점차적으로 수행하라. 어느 순간 깨달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움직여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be yourself. 나 스스로. 내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든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뭔지, 나의 자존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선 이 자리가 행복을 만드는 공간으로 바꿔라 라는 내용이 아마 이 책의 저자가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왜 제가 이 책에 이 내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중개라는 게 마냥 행복하진 않거든요. 어저께 분명히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돈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오늘 마음이 바뀌었어. 돈 다 넘어갔고 계약도 다 체결이 됐는데. 근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책임이나 다른 것들이 막 갑자기 커지기 시작해요. 네가 원해서 했는데 갑자기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가요. 저 사람의 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매 순간 되게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이냐? 뭐 이런 각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만약에 뭐 계약하신 손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조금 오류가 있는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원래 안 해도 되는 노력인데 조금 더 노력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다시 제자리로 만들 수 있는 뭔가 추가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하기 싫을 건데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의 8단어를 한번 제 스스로 찾아봤는데 여기는 또 안 끼졌네. 그러면 승부욕. 내가 만약에 물건을 보여준 손님이라고 하면 이 손님이 끝까지 그 계약을 끌고 갈 수 있게 제가 꾸준히 노력하는 거, 그런 건 근성에도 들어갈 거고 또 자존감.
왜냐하면 가끔 비굴해질 때가 있어요. 손님이 자기의 변심을 내 탓으로 돌릴 때가 있거든요.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신이 있으면 내 실수가 아닌 당신의 변심이라는 걸 법률적인 거를 가미하면서 또 소통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제자리로 보내려면 내가 실수하지 않았고 나는 이 일을 당당하게 하고 있다라는 자존감 뭐 이런 거를 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전문성.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뭐 세금이나 정책적인 전문성을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돈을 내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를 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만 와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열심히 손님한테 전화를 걸고 물건을 찾고 막 엄청 돈을 벌기 위한 작업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개라는 게 돈만 버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한테 경험,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일에 대한 당당함, 뭐 이런 걸로 아마 오늘도 학생들 앞에 쓸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나의 본질은 뭐냐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세상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고 엄마 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학교에 와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해될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을 즐기고 미치고 또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정상이다.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이 대표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우리 애들한테는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집 엄마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런 엄마고요. 우리 집 엄마의 퇴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의 엄마는 얼굴을 보면 다행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그런 엄마랑 살아요. 그런 엄마랑 살고 있는데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 일을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스스로의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제 스스로 각인하고 있어서 그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가는 게 애들한테 저녁밥을 내가 못 차려줘서 미안하긴 하지만 많이 미안하진 않아요. 왜냐면 당당하게 돈을 벌어온다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제가 밖에서 이제 중개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교육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헤매고 있다가 저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 되게 큰 사명감을 느끼거든요. 아마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얻는 사명감을 저 또한 받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정상이다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웃을 거야. 그러면 청소년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만났으면 좋겠느냐. 저는 그래요. 우선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바로 중개를 먼저 한다는 건 권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만나는 분들 중에 20대 후반 남자 분이 이제 오셔서 자격증은 땄어요. 중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저희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대표님 뭐 남자들은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뭐 중개의 꽃은 상가인데 저 상가 하려고요.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자존감 충만이 만큼 해갖고 막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 호프집에서 알바 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식당에서 서빙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전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뭐 학교 다니다가 뭐 공무원 공부 조금 하다가 뭐 아니다 싶어갖고 중개하려고요. 뭐 그래서 자격증 땄어요. 뭐 이런 분한테 그러면 저희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날 어디 식당 가서 서빙을 하라 그래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상가 중개를 한다는 건 상가 창업을 하시는 분을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누군가 사업주가 한 달에 내야 될 월세,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
그리고 손님이 한 테이블 들어왔을 때 얼마 벌 수 있는지. 우리 그 테이블당 객단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손님이 한 팀 들어오면 분식집은 학생들 3명이 들어와서 이거저거 시키면 한 2만 원어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깃집은 한 팀이 들어오면 3명이 들어오면 못해도 6, 7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료가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돈을 내야 되는데 매출은 3분의 1을 내면서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점주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가 중개를 못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만만한 데 가서 일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대면 원룸 중개 있는 데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생들 상대로 중개를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물건을 다 갖고 있진 않아도 다른 부동산하고 같이 중개를 하면은 계약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힘들어요. 여기저기 다 끌고 다녀야 돼. 왜냐면 본인들도 나중에 대학 가면 분명히 그럴 건데 직방다방에서 온갖 그 동네의 원룸이라는 원룸은 서치를 다 해놔서 하나만 보여줘서 안 되고 뭐 3개만 보여줘도 안 돼. 진이 빠지도록 10개를 보여줘야 계약을 하나 할까 말까요. 그러면 10개를 보여주려면 10개 보여주는 만큼의 시간과 노동을 내가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혹시 계약이라는 걸 경험을 해본다고 하면 그런 원룸 계약 이런 것들 작은 것들 계약을 하다가 나중에는 원룸 매매도 해보고 통건물 매매도 해보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중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찍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밖에서 대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되게 다양한 사회 경험을 다 하고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이 업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사무실 구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면 대부분 그 일은 총무팀에서 많이 하거든요. 회사 총무팀. 그러니까 회장 바로 직속 라인, 뭐 영업부나 뭐 다른 부서 말고 그쪽 부서에서 많이 하는데 회사의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그 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떠한 경험이어도 좋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까 거기 있었잖아요. 미용, 피부 관리, 뭐 자동차 세일즈, 보험 세일즈, 뭐 어떤 것도 다 중개를 잘할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학습 능력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 혹시 내가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투자만 하려고 해도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인지 능력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은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받고 있는 성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 학교 다닐 때 엄청 성적이 좋았냐? 성적이 나쁘지도 않았지만 성적이 아주 좋지도 않았어요. 난 1, 2등이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쪽팔리지 않을 만큼만 공부하면 됐어요. 약간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성적이 엄청 좋아야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거는 아니니까 내가 성적이 낮다고 일을 못한다? 이렇게 할 건 없고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만큼의 학습력? 근데 그거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요. 무거운 엉덩이만 있으면 돼요.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자격증은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긍정적인 사고인 것 같아.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집을 꼭 비워줘야 되는 오피스텔,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7시 반에 그 집에 이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그날 이사를 나가는지 다 확인을 했고 그날 오전에도 다 확인을 했고 자기가 뭐 짐을 처분할 게 있어서 뭐 우리 그거 있잖아요. 당근으로 뭐 가구나 뭐 이런 것들 파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짐을 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래요. 오후에 돼야지 다 빠질 거래요. 그래서 오후까지 기다렸어요. 얼마나 빠졌는지 7시 반에 확인을 했는데 이사할 준비가 1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시 반에 어떻게 했느냐. 근데 제가 그날 머리 하느라고 미용실에 있었거든요.
제가 바로 달려가지 못하고 우리 직원을 먼저 보내고 우리 식구를 또 불러서 셋이서 11시 반까지 그 집에 있는 짐을 다 꺼냈어요. 냉장고에 있는 식품들까지 싹 다. 바닥에 쓰레기. 그 집에 속옷까지 싹. 세탁기에도 막 옷이 가득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사 준비가 1도 안 돼 있는 그 전에도 약간 문제를 일으켰던 무매너 임차인을 어쩔 수 없이 그날 짐을 다 드러내는 그런 노가다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같다 막 이러고서 욕을 엄청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욕만 하고 그걸 해결을 안 할 거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일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진짜 웃으면서 그 집 다 짐 꺼내고 그 개념 없는 임차인은 밤 10시가 돼서 자기 볼 일이 있다고 나가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 어이없는 일도 간간히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어디 중개할 때 많냐? 원룸하고 오피스텔 중개할 때 되게 많아요. 저는 지금 원룸하고 오피스텔은 그냥 서브로 하는 영역이어서 그런 일을 많이 만나지 않는데 9년 전에 제가 분당 미금역에 오피스텔 중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일을 종종 많이 봤어요. 그런 것도 현실이다. 근데 그런 걸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면 이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지구력은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가 중개를 해요. 어저께 만났던 분도 29살 된 여자분이 저한테 자기가 어떻게 중개해야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도 지금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고객이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그 수입을 버는 건 어려울 거다. 그런데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내가 1년 뒤에나 뭐 2년 뒤에나 3년 뒤에나 뭐 길게는 5년 뒤에나 이렇게 5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설계하고 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 34살에 경험이 5년 있는 중개사와 34살에 경험이 1도 없는 중개사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의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줬죠. 부동산 중개업이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책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분을 뽑아서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선물을 할 건데요. 이분이 그 투자만 가지고 일찍 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노벨 평화상, 노벨 경제학상 이런 데 나왔던 경제 이론들을 기반으로 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경제학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향후에 내가 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어서 제가 저희 딸한테도 읽으라고 했던 책이었거든요. 징보판이어서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내용이 좋아졌던데 혹시 이따가 이 책을 받게 되는 분은 뒤에 보면은 주식 파트는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식에 대한 이해를 되게 많이 해놓고 쓴 파트는 아니어서 그거는 굳이 추천해드리지 않을게요. 그거 말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투자라는 거를 할 건데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봤으면 하는 책이 저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 얘기거든요. 저 얘기는 그 김 과장의 얘기는 아니고요. 부동산을 되게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건데 저도 저 책을 알고서 원래 신도시를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봤는데 그 신도시를 바라봤을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었고요. 그리고 최상욱 님이라고 그분이 쓰신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다 뭐 이런 책은 분양부터 뭐 정책 이런 얘기들이 다 녹여 있어서 좀 어려워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는 책은 우선 부의 인문학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책을 접근해 보시면 나중에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보는 이제 여기 앞에 계신 학생들이 바라봐야 되는 부동산 중개업 아니면 투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 시장을 만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포트나이트에서 되게 유명한 뮤지션 트래비스 스콧이란 사람이 콘서트를 저 포트나이트 안에서 했거든요. 들어본 사람, 한 3명. 메타포트 세상에서 한 거예요. 콘서트를.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BTS나 뭐 다른 여성 걸그룹들이 그 첫 음반 출시를 제페토에서 하기도 해요. 그 안에서도 상점이 열리고 아이템 물건을 팔고 거래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에어리어를 분양받을 수도 있어요. 땅을. 우리나라 뭐 땅 아니면 제주도 이런 땅을 내가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걸 거래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비트코인하고도 연결이 될 건데 아직 그런 세상을 잘 몰라도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좀 알면 되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이런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주식,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을 더 두면 나중에 본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버스 뭐 관련주들이 뭐 카카오 뭐 여러 개 있지만 뭐 되게 많거든요. 뭐 한빛소프트도 있고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한 관련주들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카카오톡을 쓰고 있으니까 카카오 주식 한 주 갖기. 내가 네이버 블로그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 주식 한 주 갖기 막 이런 것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꾸 눈에 보이거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 제일 좋은 투자는 한 주를 매달 사래요. 한 가지 주식. 왜냐하면 그건 주가 흐름에 투자하게 되는 거라서 샀다가 팔았다 하면은 결국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수도 있는데 반복적으로 한 개 주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면 왜냐하면 주가 지수도 항상 우상향이거든요. 모든 경제 그래프는 우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부동산 리츠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냐면 부동산을 내가 덩어리로 사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산 돈, 이 주식의 한 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리츠를 먼저 관점을 만나보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롯데리츠 같은 데는 다 아시죠? 세븐일레븐 매장을 쟤네들이 사요. 그리고 매장을 내, 건물을. 그리고 뭐 저기에 뭐 신한 알파리츠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그 이랜드 계열에서 건물을 사고 거기에다 매장 넣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이런 리츠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또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보는 건 부동산 리츠나 메타버스의 세상을 보면 앞으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미래 버전의 부동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향후에 중개라는 걸 하고 싶거나 투자를 하는 걸 하고 싶으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는 궁금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노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다 했고요. 기회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사람한테 주어지는 건데 어떻게 저도 그거에 대한 관점을 100% 이해하고 살진 않았어요. 제가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저의 앞날이 되게 암담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물음표를 되게 많이 갖고 살았는데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그냥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다짐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방향이 좀 세워진 것 같거든요. 아직 세상 경험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엄청 많이. 노는 것도 실컷 놀아보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해보고 공부하기 싫으면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보고 적어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전과목 중에 한두 과목은 내가 정말 점수를 잘 받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국영수, 사과 뭐 다 잘 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학교가 바라는 거고 입시가 바라는 학생들인데
알다시피 입시가 행복을 좌우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려면 나에 대한 자존감을 어디에서 키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돼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 앞으로 본인들이 만나는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한 걸음 물러서서 탐색도 해보고 많은 경험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에게 되게 신선한 경험을, 오늘 제가 평소에 강의를 조금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저에게 많은 젊은 에너지를 주는 친구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앞에서 얘기할지 몰랐어요. 저도 그냥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혹시나 필요하면 전해줄까라고 신청을 했는데 마침 기회가 와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뭘까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